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죠? 저도 역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한 주를 잘 보냈답니다. 근데 지난주 이 동영상 강의를 처음 했었는데 역시나 어색하더라고요. 말도 좀 설득이도 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조금 더 강의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역시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이제 지난주는 뭐 오리엔테이션이었으니까 제가 좀 그냥 편하게 말을 했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강의를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장소도 사실은 되게 물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야외를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기에 지금 야외인데요, 캠퍼스인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이런 기운을, 이런 좋은 날씨를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지만 영상이지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사실 첫 강의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 강의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뭐고 개발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왜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편집과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했던 내용은 편집해서 내용을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특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거나 지금 이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은 그나마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고 졸업 후에 또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2학년들은 대부분 다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 더 제가 조금 더 쉽게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책임성, 즉 평가를 할 때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책임성의 의미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아는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할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굳이 사회복지도 아닌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마 운영을 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사회복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개념을 결합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만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에다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분야를 더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 사회복지를 알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 순서 또는 예정된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는
목록, 순서, 예정된 계획을 영어로 번역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TV,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V 프로그램이라는 건 TV 목록, TV 순서, TV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 갖고 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풍을 간다거나 어떤 데이트를 한다 할 때 데이트를 하는 순서, 데이트하는 목록, 우리가 데이트를 오늘 어떻게 할까? 소풍을 갈 때, 우리가 MT를 갈 때 어떻게 1박 2일 동안 학생들하고 즐겁게 놀까?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가건 어떤 사람이건 다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련된 어떠한 진행들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록, 순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자, 목록은 어떠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인력이라고 합니다.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의자가 필요하거나 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 네. 그리고 레크레이션 할 때 아무나 와서 레크레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크레이션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실행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목록이란 건 어떠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인력, 예산, 자원, 실행 기술들을 실체화할 수 있는, 즉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는 말 그대로 첫 번째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부터 10가지가 필요하면 하나부터 10가지 순서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거,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해서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일련된 과정이 있는데 그걸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사전적으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들이 어떤 순서대로 투입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인력, 예산, 자원, 실행 기술을 적정하게 앞에부터 끝까지 늘어놓는 것을 우리가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는 확정하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전달 체계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우리가 사실 계획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또 하나는 계획과 비슷한 말로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또는 의미가 있는 것을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실천 수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전적인 얘기를 하면 어렵겠죠. 자, 하나의 예를 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프로그램, 이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서 할 건지, 누가 도와줄 건지, PPT는 어떻게 쓸 건지, 몇 시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했죠. 계획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성적으로 구상하는 건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야외는 어디가 좋았을까?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촬영을 할 때 그늘진 데도 생각했고요, 꽃도 생각했고요, 강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봤더니 촬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점검해보고 실행을 할 때 그것들이 결과와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구상한 것들을, 머리에 상상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가지 목록, 순서, 계획들을 합해서 프로그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준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목적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행 계획, 그리고 계획 기술, 자원, 인력, 예산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실체적, 구체적으로 나열한 진행 순서표나 계획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딱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계획표로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순서표로 나와야 된다. 문서로 딱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TV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목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프로그램 보고 싶어, TV 프로그램 보고 싶어 하면 TV에 가서 리모컨을 딱 눌러보면 몇 시에 몇 시간대 뭐가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여행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얼마에 몇 월 며칠 날씨 어느 곳에 가야 되는 비행기 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의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돼서 몇 월 몇 시에 누굴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지, 뭐 장애인 프로그램이 될지, 문화 프로그램이 될지, 아니면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될지, 이런 것들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로 구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역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건 두 가지의 목적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의 진급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의존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사회복지를 정의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 어떤 게 사회복지일까요? 벌써 사회복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죠? 수많은 우리가 1년 동안 개념을 배웠습니다. 욕구도 배웠고요, 사회적 문제를 배웠고요, 사회적 위험을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다고요? 여러분들 1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자, 욕구는 뭘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결핍된 상태를 채우는 걸 욕구라고 하시죠? 자, 사회 문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거리를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 문제를 뭔가를 누가 충족시켜주는 거야. 개인이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사회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위험. 자, 우리가 요새 최근에 겪고 있는 코로나는 사회적 위험일까요? 아닐까요? 맨 처음에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왜? 개인이 위생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서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걸리면 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걸리고 내 친구도 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나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위험을 누가 개입할까요? 개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개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개입은 누가 개입할까요? 네,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사회복지 전문 기관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에 누가 있죠?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1년 뒤에 멋지게 다시 자격증을 갖고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개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된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수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회가 부여한 국가가 부여한 그러한 개입을 우리가 사회적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는 어떠한 특정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욕구와 문제와 위험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했고요. 네, 앞에서 말했던 사회복지와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또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복지학의 거의 모든 과목이 사회복지가 특별하게 갖고 있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사회복지학이라는 개념에 다시 접목해서 새롭게 의미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하나만 알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또 하나의 개념을 합해서 의미를 재탄생해야 되고 거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다시 입혀서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개념이 하나만 된 게 아니라 2개, 3개, 4개의 개념이 합해져서 완전 새롭게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념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정의해보면 가장하다. 어떠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사회 불특정 다수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국가나 사회단체, 사회복지 조직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목록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두 번째 목표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책임성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도 할 수 있고요. 민간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책임성이라는 의미가 다 부여가 됩니다. 물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도 책임성의 의미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책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성과나 어떠한 평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 책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못 알아듣겠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인의 책임성은 본인의 이익을, 나의 수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책임성은 절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안 벌려더라도 다 같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된다. 예를 들까요? 최근에 우리가 공적 마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적 마스크일까요? 똑같이. 네. 돈이 못 벌어도 다 같이 적정하게 배분돼서 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100개, 몇천 장, 몇만 장을 나만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적 마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책임성의 의미가 할까요? 사회복지 조직은 모든 조직들이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성은 복잡하고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책임성은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accountability와 혼동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리스판시빌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두 가지가 약간 혼동돼서 우리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책임감, 어떠한 주관적인 평가를 할 때, 개인적인 평가를 할 때는 리스판시빌리티라고 하고, 조직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를 얘기할 때는 어카운터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판시빌리티보다는 어카운터어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더 조직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임성이란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 단계에서 산출 단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뜻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책임성의 개념은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내 전문 인력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책임성은 프로그램의 평가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미국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를 같이 접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 중에 1929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경제 대공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생각해보면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는 1997년대에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위기에 빠져 있죠.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제 대공황이 생겼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타격이 있었을까요? 네,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싹 쏟아져 나옵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하면 홈리스, 노숙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 나와서 미국 정부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미국 정부는 하나의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회복지기관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어떤 문서를 주정부나 아니면 카운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숙자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다시 적정한 그리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자활을 시키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30년부터 1970년대까지 무려 40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을 사회복지기관에 해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1970년대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길거리에 여전히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계를 봤더니 가난한 사람이 1930년보다 1970년대에 더 많아졌을까요? 더 적어졌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미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가보면 왜 그럴까? 우리 예산을,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수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에게 지원을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고, 왜 직업을 못 구하고, 왜 가난해서 못 벗어날까? 더구나 내가 낸 세금 갖다가.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때부터 야, 우리가 지원한 돈 갖다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사회복지기관들 진짜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1970년대에 사회복지기관에 제안을 합니다. 돈을 여전히 지원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돈을 쓴 것만큼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즉 효과성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됐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효과성이랍니다. 네. 이걸 우리가 그래서 1970년대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책임성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능하면 가시적인 효과를 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제공 기관에서는 서비스가 클리언트에게 효과적인지 알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 평가를 원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전문 인력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의 책임성은 연관되어 있는 이해 관련 당사자가 관련됐다는 것. 즉, 제공하는 사람은 내 돈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보통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누가 자, 정부가 지원을 해도 정부가 돈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죠?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기업에서 나오는 기부금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복잡한 이해 관련 당사자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후원자, 정부, 전문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주민, 재정 지원자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받고 싶어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 가다 어떤 기부단체에서 돈을 요구하죠. 기부하라고 후원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만 내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왜 길거리에 노숙자한테 어렸을 때는 동전을 기부를 했지만 요새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내가 낸 돈 갖다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나쁜 데 쓴다는 거죠. 밥을 안 먹고 술을 먹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걸 어떤 사람이 갖고 간다거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당연히 후원을 안 하는 겁니다. 기부를 안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어떤 기관에 어떠한 정부 기관에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를 한다는 건 그런 효과성이 있을 때만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미국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가 1990년대에 일어나는데 이때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비효과적인 형태가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국민들이 역시 미국의 국민들처럼 우리가 내 생각 갖다가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990년대에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가 나타납니다. 즉 민영화가 됐지만 민간기관이 됐지만 역시 그 돈은 누가 낸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이지만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정부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검증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에서 최소 3년에 한 번, 몇 년 동안? 3년에 한 번 반드시 효과성을 검증해 달라고 하는 그런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책임성이 199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만 했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그래서 97년도에 개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시행은 1999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책임성에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즉 내가 돈을 투입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효과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그 요소가 생겨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많이 씁니다. 민간기관에서는 효과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효율성입니다. 즉 자원이 아까 뭐라 했죠? 자원은 무한정하다고 그랬나요? 아닌데 유한하다고 그랬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보는 걸 우리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즉 적은 돈 갖다가 더 좋은 효과를 얻는 걸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또 하나 보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아까 제가 공적 마스크 얘기했죠. 그래서 형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성이 있습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해결 또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적절성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프로그램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조직적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걸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입니다. 자, 과거에는 품질은 사회복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당을 가거나 어떠한 커피숍을 간다고 했을 때 맛도 그렇지만 가격도 있지만 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맛이 좋은지 나쁜지,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걸 우리가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까지 요새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성은 지금 평가할 때 6가지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효과성, 두 번째는 효율성, 세 번째는 형평성, 네 번째는 적절성, 다섯 번째는 수행 능력, 여섯 번째는 품질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형인데요. 프로그램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5가지는 아닙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의 성격, 뭐라고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두 번째는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에 따라서, 네, 뭐 대상이 똑같지만 문화를 하건 뭐 욕구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네 번째는 구성 체계에 따라서, 다섯 번째는 뭐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유형을 우리가 알면 어떠한 점에서 이롭냐면, 적정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우리가 구상을 할 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만드냐를 적정하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오기 전까지 한번 어떤 우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아까 5가지를 분류했었죠.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적절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오는 걸 한번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과제고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학교에 오기 전까지 직접 찾아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첫 대면 수업하는 날 여러분들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갖고 온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제가 과제를 내도록 하겠고요. 그 학습 자료실에 학습 설계로 제가 과제와 관련돼서 다시 자세한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유형이 어떤 거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 수업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짧지만 제가 3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짧지만 강의할 내용들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자,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학습자료실에 사이버 캠퍼스 학습자료실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그것들을 수업 시간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의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부강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코로나 여러분들은 안 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